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불팍캐스터 김기표고요. 여기 네. 나와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대한민국의 길을 팍! 그냥 불로 팍! 여기는 불팍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예. 델리민주 구독자 수가 오늘도 39만 5천 명이 되었는데요. 40만 가려면 5천 명 남았네요. 여러분 조금만 더 구독 신청해 주시면 4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꼭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코너 히트앤드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트앤드런은 항상 화요일마다 와주시는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땅!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없나요? 이러면 텐션 올라가나요? 땅! 와, 뭔가 히트앤드런의 음악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요. 좀 효과음, 아쉬운 것 같아. 효과음. 네. 와, 하면서도 피곤해. 와. 박주민 의원님은 델리민주에서가 제일 좀 피곤하신 거 아닌가. 아, 그렇진 않아요. 뭔가 너무 다른 방송에서는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요새 왜 시간 안 지키냐고 5시 1분인데 왜 1분 늦었냐고 그렇습니까? 항의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시간 들어오는 데 따라서 했는데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뭐 슬픈 소식이죠. 전 세계 카톨릭의 주장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돌아가시면서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고 바티칸 밖에 성당의 지하 무덤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묻어달라는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교황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교황님이 2014년에 네, 그래요.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어요. 네. 그때 광화문에서 이제 신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미리 전달해 드렸던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가지시고 광화문에 오셨고 유민 아버님이라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 아버님 손을 이렇게 깍 잡고 세월호 세월호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시는 귀국하시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통 앞에 중립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저희들은 뭐 굉장히 좀 가족분들 포함해서 뭉클하고 대단히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죠. 예.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화 두 교황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인지 성품을 그 저는 영화를 통해서 좀 먼저 더 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깨달았는데 정말 이 교황님으로서 왜 그 먼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본인이 사임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황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이런 게 쫙 묻어 나오면서 이분의 인생 그리고 교황님으로서 활동하는 그 업적 이런 것들이 좀 묻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헤이든님께서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로 세월호 리본을 다셨을 때죠. 이런데 뭉클합니다. 지금 그때 관련 세월호 가족분들을 한 번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도 만나셨지만 지방 일정 중에서도 가족분들이 찾아갔을 때도 딱 직접 만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족분들이 준비했던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 다 받아가셨어요. 그때 그 세월호 가족 만나는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젊은 사진 며칠 전에 사진 많이 연로하시던데. 그때 단식 34일째 했다고요, 김영호 씨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가나요? 네, 나갑니다. 네. 그때 또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교황을 직접 만나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래요. 네. 근데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자기를 다 양보해요. 본인들도 교황 손을 잡고 싶기도 하고 교황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양보합시다 해서 다 양보를 해주셨어요. 지금 34일째 단식하는 저 그때 우리 박수님께서 세월호 변호사 네, 그때 그 아버님 뒷줄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카톨릭 신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그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좋은 자리를 잡아야 돼서.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월호 가족분들에게는 카톨릭 신자분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교황님 만나는 것은 뭐 누구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카톨릭 신자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보해주는 모습도 아름답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좀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되고 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제 교황을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무렵에 뭐
그 자리를 좀 비켜주면 안 되겠느냐 등등등. 그때도 저희가 저기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치워주면 안 되겠냐 저희가 들어오고 막 했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당시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겠어요. 네. 정부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견디는 힘이 되었고 네. 해결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카톨릭 수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헌신했던 교황 얘기는 정말 오래도록 우리 가슴속에 남을 것 같고요. 네. 교황님의 평안한 안식을 빌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제는 네. 국가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무모하게 괴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 누구든가요? 윤석열 두 번째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예, 보도에 따르면 한번 보시죠. 피고인석에서 꾸벅 졸기도 했습니까? 제가 그 동영상 못 봤는데. 동영상이 없습니다. 동영상이 왜냐하면 없어요. 이렇게 재판 시작하기 전에만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바로 나가달라 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 재판 자체가 잠시 이제 공개된 거고 이제 중계는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네. 못 봐서 이제 영상인데 내가 못 봤나 그랬더니 아예 영상이 예. 없군요. 그래서 그게 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고 그다음에 완전히 뭐 책상 앞까지 고개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두째 줄이 앉아 있나요? 그게 어떻든가요? 예. 자세히 그래요? 보시면요. 네. 거기가 피고인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석으로. 명패를 피고인석으로 해놓고 거기를 둘째 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굉장히 그 자리 위치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저 심현선 영상이 안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영상을 얘기하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저 자리 자, 보시면은 들어오네요. 예.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다 변호인단이 다 일어서 있어요. 기립 완전 기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립했죠. 기립한 상태에서 맞으면서 딱 앉아 착석을 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저 자리가 앞에도 변호인단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렇죠. 줄에다가 피고인석을 저렇게 뒤쪽에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 의자가 파란색인 거 보이시죠? 천으로 만들어진 의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기에는 지금 가죽 의자에 혼자서 떡하니 이렇게 그러네요. 변호인단과 다른 의자랑 앉아 있죠. 아, 그러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석을 마련해두고 그 종전에 같은 그러네요. 파면된 대통령은 다 그냥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의자에 앉았죠. 착석을 했죠. 그런데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는 확실히 지금 특별 대우가 도를 넘는다. 심지어 법원이 생긴 이래로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출입하는 거기로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없죠. 거기로 출입하는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첫 번째 화면 처음 시작되는 화면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저도 이제 구속 피고인이 그렇죠. 출입하는데 변호사 저도 하면서 저 대법정에 네.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는 이제 구속 피고인이 출입하는데 아마 지하로 이렇게 통행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 거구나. 통로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인하고 이제 접촉을 차단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첫 번째 재판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게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다니는 길이에요. 교도관들이랑 같이 개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가 아니거든요. 네, 심현사님 이제 이게 격앙돼서 지금 그렇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네. 저기 원래 이제 방청석 들어오는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피고인들이 원래 불구속 네. 피고인 들어가는데 구속 피고인 들어오는 그런 데로 갔네요. 이제 재판 중에 졸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지금 어제 증인신문했던 사람들이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대대장 뭐 이렇게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네. 증인들이 증인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무슨 얘기 할지는 다 알고 난 내 얘기만 하면 된다. 거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태도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자는 어차피 자기의 말을 재판부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런 것뿐이지 다른 사람 증인이 어떤 말을 해도 반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거의 그 정도 아니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줄 수가 네. 있나요? 네, 그럴 수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보통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은 뭔가 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했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했죠. 변호인한테 네, 얘기하고 네. 저거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특혜나 이런 차원, 특혜는 아니고 주는 게 특혜는 아니니까. 근데 뭔가 약간 정신 상태,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미 사실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마음 심리 상태라는 게 굉장히 심리 상태라고 위축되고 그래야 표현하겠네요. 되거든요. 예. 근데 이자는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자기 혼자 특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직위원이 다 알아서 판단해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혹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능성 없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언들이 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뭐 이 재판에 제가 대해서.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출석하는 거 말고 네, 영상 앉아있는 거. 그렇죠. 말하는 제가 거. 이제 네. 예전에 법사에 있을 때 자주 겪어봤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허풍이 세고 네. 자기가 센 척하는 걸 되게 그렇죠. 좋아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중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반드시 중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국민을 상대로 이거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중계를 해도 된다. 재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직위원 판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같은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판사의 판결이 저렇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계도 좀 글쎄요, 특검법에는 좀 그런 중계까지도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그 재판 진행될 때는 동영상이 나중에 나왔죠. 직접 중계는 안 되더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변호사들이 특히 보면서 아 이게 어떻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진으로만 돼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이제 조금 그 관심을 끈 게 뭐였냐면 이재명 지금 전 대표님이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후보? 의병 후보님, 후보님? 이재명 예비 후보님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고돼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전원 합의체가 맞는다는 기사가 났어요. 네. 보통은 부로 보통 4명 있는 대로 가잖아요. 작은 부에서 먼저 하죠. 하고 네. 그래서 누구가 주심이 누가 지정됐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게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갔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네.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를 열어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도 이 사건에 좀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최후에 어떻게 날지를 떠나서 보통 주심 재판관이 이 정도 사건이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거 나도 이 사건에 관여를 해야 된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 바가 있나요? 아니 뭐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저도 보다 정확하게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한다는 거는 소부에서 좀 진행했는데 의견이 안 맞다. 의견이 안 맞네. 그건 뭔가 진행이 된 다음에 얘기죠. 그다음에 아니면 뭔가 판례를 변경해야 되나? 네네네. 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금 진행이 되다가 다 두 가지 경우는 넘어오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격 회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소부의 판사들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조의대 대법원장 작품은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면 저는 이 재판 내용으로 살펴보자면은 뭐 판사님들께서 이 재판을 하기 전에 뭐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 이 발언, 뭐 이것이 공선법 위반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인가? 뭐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뭐 협박을 받은 그런 말의 취지 그리고 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이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역사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보통 공선법 위반으로 회계 관련 돈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발언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TV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뭐 1심에서 심지어 징역형 집행유예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하고 열어봐야 되니까 전원합의체 열자 이렇게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도 이제 사실 대법원에 제가 근무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속사정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전원합의체 갈 때는 원래 소부에서 보통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를 바꾼다든지 이게 너무 사회적 이목이 끄는 사건이어서 우리가 결정이 좀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경우에 넘기는데 전반적으로 사건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 놀랬던 게 상고를 하고 바로 기록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기록이 한 2주 정도 보통 이렇게 조제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데 신속하게 지금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검찰도 바로 상고유서 바로 써내서 지금 생각보다 사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또 가면 사건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원래. 원래는 소부에서 하는 이유가 그렇죠. 속도감 빨리 있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라는 하는 거니까. 거잖아요. 예.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보통 소부에서 끝나는 사건에 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예.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했다면 본인도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선회하면 선회는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임명된지를 보면 그렇긴 하나 좀 이건 이목을 끄는 사건이니까 대법원 전화협의체 하는 게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선회를 하면은 그렇고 나쁘게 판단하면 아까 신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조희대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그렇죠. 여러 스펙트럼으로 있죠. 이제 제가 판단해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본인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알아보고 저희들이 저는 합의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드리면 네. 네. 헌재에서 이제 평의하듯이 그런 논의 구조를 가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헌재에서도 판결 들어갈 때 재판관들이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자기의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전원합의체도 똑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대신에 이게 연차 낮은 순부터 예, 연차 말하자면. 낮은 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고 기각이라는 건 이제 항소심의 결론, 즉 무죄를 유지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고 아니다 뭔가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차례차례 내는데 그래서 이제 6명 이게 원래 재판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합니다. 한 명 빠지고 그다음에 노태학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선거 관리해야 되니까 빠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12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7대 5 뭐 이렇게 나와 그렇죠. 7표 이상 나와야 이제 결론이 나는 구조가 된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은 연차가 낮은 순부터 결론을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결론인데 얘기해봐 이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전원합의체 사건을 좀 보면 유명했던 사건을 볼까요? 이석기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그다음에 땅콩 해양에서 조현아 전무가 항로 변경한 거, 그거 이제 대부분 전원합의체를 판결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저희들이 취재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할 시간이 조금 조희대 부족했어요. 대법원장께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재판정에 지금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시고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소송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런 생각을 못 하실 망정 그렇죠.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 그 판결문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렇죠. 디테일하고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첨언이 필요가 없는 정도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관여해야 돼라고 한 그 부분 이거는 직접 조 대법원장이 전압으로 해보았다라는 것은 뭐 보도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희도 확인해보고 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진법사 얘기해볼까요? 건진법사. 검찰이 윤석열하고 친분 과시하는 건진법사에 대해서 피해자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수사 대상은 2018년 지방선거였는데 지금 이번 대상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정부기관 받은 청탁과 금품수수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검찰 이번 조사에서 집중조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 원.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대화 내역입니다. 건진법사가 3천만 원을 두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말하고 윤 전 선물이 본부장이 꽤 큰 기도비 선물이구나. 보내드립니다 답합니다. 기도비. 수사 과정에서 3천만 원 현금 다발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본부장으로부터 500만 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부총장으로 있던 선문대학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한 행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 네. 운영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야 될 방향, 경리를 서밋. 한게 있습니다. 그걸 왜 저 사람 얘기하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통일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특정 종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정치권의 세력을 발휘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부적절하게 청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근데 건진법사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이 당시 통일교의
2인자로 꼽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윤모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 통일교 2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사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접근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1시간 동안 독대 자리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전성배 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에서 통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느낌은, 뭐 건진법사 관련돼서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대선 전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건진법사의 핸드폰이 뭐 공개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태균은 저리 가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그런 게 많았었죠. 있었죠. 예.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뭐 윤한홍하고 뭐 통화를 했었다든지 이런 예. 보도들도 막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관련돼서 저희들 제가 법사에 있을 때 막 팠던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 건진법사는 세금 관련된 로비를 많이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세금 관련된.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껴가지고 청탁을 받고 작업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금을 깎아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깎아주지 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 고위급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그때부터도 많이 제기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건진법사 게이트 검찰이 추적 중인데 윤 부부 통일교 만남 주선을 했나 이것을 지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 뭐 실제로 뭐 건진법사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건진법사와 그리고 이 윤모 씨 통일교 세계 본부장 이 두 사람이 2023년도 12월부터 무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통화한 게 336번이요? 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최근까지 통화를 나눴을지 그리고 만약 이 지금 윤모 씨는 자기가 윤석열과 3월 22일 날 만났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독대를 나눴다면은 무슨 얘기를 과연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밋이라면 이제 정상회담인데 저 사람이 서밋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뭔가 저는 이제 물론 당사자 부인하니까 확인해야 네. 되고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돈이 갔다고 일단 전성배 씨는 자기가 500씩 두 번 받았다고 그건 인정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이 오간 건 맞는 것 같고.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번 제가 사실 저도 통일교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된 정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일교의 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고 이런 정치인들 퇴출시키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암살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저도, 그거 뭐 네. 배후에 혹시 통일교 같은 종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통일교라는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치 쪽에 뭔가 줄을 그런 대서 것 본인들의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교는 좀 종교 드네요. 자체로 네. 어떻다 그 다른 판단의 문제지만 그게 정치 영역에 뭔가 네. 부정하게 개입하고 이런 것은 그건 안 문제 되죠. 삼아야 그건 안 되니까. 되고 예. 그 최고 권력자까지 연결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은 그때 건진법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윤핵관 아까 말씀하셨죠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한테 맞아요. 봉화군수 공천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봉화군수 당선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게 굉장히 수상한데 이 건진법사의 은신처 양재동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돼서 압수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신권 아예 신권이라고요? 네, 신권 다발로 비닐로 밀봉된 상태로 야. 밀봉된 시점은 2022년 5월 13일이다. 그런 돈이 신권이 밀봉되고 그런 게 보통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 가서 해달라면 그러니까 이제 주는지 한국은행 관계자는 네. 신권으로 밀봉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밀봉된 신권 그래요? 다발을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개인에게 이거는 주는 경우 그럼 어디서 저 지금 보통 이런 거는 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주거나 은행들에 아니면 이제 관에서 쓰는 돈도 이렇게 해서 좀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총리 관련돼서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성함 기억이 안 난다. 그 막 뭐지 사찰당하고 막 하셨잖아요. 그거 폭로한 공무원에게 무마하게서 관봉이라고 하면 띠지 네. 되는 돈을 네. 줘가지고 그 띠지 자체를 증거로 그분이 막 제출하시기도 했고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좀 쓴다는 거예요. 이 띠지 있는 돈들은. 띠지 있는 예. 돈은 그런 차원이면 이것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진법사는
건진법사라고 해야 돼요? 전성배 씨라고 해야 돼요? 참 법사하니까 굉장히 뭐 높여진 느낌이어가지고 건진법사 주장 건진법사라고 해야 많은 건진 분이 알아듣실 전성배. 거예요. 그렇겠네요. 건진법사 주장하고는 달리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여러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이게 게이트라고 할 만한데 일단 그 전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건진법사 명태균처럼 이게 정치적 계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좀 약간 죄송한 말이면 사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조언도 받고 이러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제 추측으로는 이건 추측의 영역이겠죠. 네. 지금 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네.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정책이든 정책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하거든요. 상의를 해요. 근데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조언을 받기에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뭐 오랫동안 신망을 쌓아왔던 그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되는 라인, 소통이 된다 이렇게 안 쳐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처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츰 저변을 넓혀가면서 신뢰를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태균 씨도 결국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함께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건진도 뭐 건진이 직접 뭐 계엄과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계엄 날짜와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도 나는데, 돌았죠. 예, 이런 소문도 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접촉하기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옛날에 그 전에 정부는 법사, 무속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모든 게 게이트인데 사실 이게 건진법사 게이트도 수사를 해보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 아마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더 많은 제보들도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언론 보도되는 단계고 또 건진법사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답답한 게 이게 수사가 꽤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제서야 조금씩 흘러나오냐고. 참 진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수사 안 하려고 네. 지연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역시 같고요. 또 검찰이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건진법사 관련해서.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님이 폭로하신 건데 네. 소를 껍데기를 벗기는 제사가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코바나 콘테스트 네. 대표 막 이런 이 연등이 막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막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건진법사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수사가 되면은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한덕수 대행 대통령 노름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고 네. 할까요? 네. 지금, 네,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셨잖아요. 대통령 놀이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보면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협상. 네.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 곧 대통령 뽑으니까 그때 그때 얘기합시다 하자. 정도 하면 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명분이 네, 되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왜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막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랬다. 그거 호구 잡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한덕수하고 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게 진짜 답답하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통상 또 이렇게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우리 예.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네. 한덕수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90% 정도는 출마할 것 같아요. 90%. 네. 노코멘트라고 내가 그랬죠. 네. 네. 90%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방탄조끼가 필요해 이 사람도. 당선 되나 안 되나.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수사에서 뭔가 방어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박주민 의원님 가실 준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 퀴즈. 네. 오늘 국힘에서 지금 한 명 지금 첫 번째 컷오프 지금 되잖아요. 누가 될까요? 오늘요? 8명 중에 오늘 7시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한동훈, 홍준표 중에서 4명이 탈락하는데요. 4명이 누가 최종 남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 정도가 아닐까요, 이철우? 4명이요? 한 명 탈락한다면? 네, 한 명 그렇게 아니 그게 돼요. 아니고요. 4명이 탈락합니다. 4명이. 아, 4명이 탈락. 네, 살아남을 4명으로 아. 딱 탈락해서 네, 네. 안철수보다 나경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네. 있죠. 나경원, 나경원. 네.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렇게 되겠다. 네. 그 정도가 대체로 지금 예측하는 그렇죠. 하겠네.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안철수보다는 나경원.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미 아니 정광훈 출마 기전? 이건 정광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그러던데 있답니까? 그래요? 뭐 한다고 하니까 들어보죠.
예, 법률 검토도 안 하고 막. 예, 뭐 기자회견 하겠다니까 뭐 우리가 그걸 말릴 수도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는 세상인데요. 예. 이미 준비를 마치신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돌아가실 하여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광훈에 대해서는 일단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예. 좀 더 해보고 이거 기자님들도 취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마지막 우리 인사 말씀 하시고 일어서도록.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참 진짜 네, 너무 클리어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하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저희 민주당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이 관록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잘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박주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서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국채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화요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말을 골라서 그 말의 파급력을 평가하는 시간, 오늘의 베스트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규 의원님하고 박지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오늘은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분위기.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역시 두 분 오셨으니까 이 소식부터 다뤄보죠. 어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두루 살폈던 교황님으로 평가하고 아마 역사적으로도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시선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데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케 한 발언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두 분 중에 기억에 남는 그 교황님의 기억에 남는 발언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사실 교황님이 네. 그 생태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아, 기후 그러시네. 운동에 있어서도 사실 최근에 카톨릭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아, 그 얘기는 제가 네, 아마 많이 생소한 모르실 얘기입니다. 것 같은데 네, 네, 네. 2015년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반포하셔가지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짐인데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 쓰는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무래도 소수자 낮은 데로 향하고 이런 분들의 또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기후라는 네. 것이 내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맥상통하는- 행동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사실 그렇게 생태칙을 발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강조하시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기후변화 부인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17년에 생태회칙 주면서 기후변화 이렇게 심각하니까 역할 해달라 이렇게 각성하자. 부탁하시기도 하고 각성하자, 제발 이런. 네. 우리 카톨릭 신자로 알려주신 우리 네, 김한규 토마가 말씀을 드리면 도마 네. 안창호 도마신가요? 선생. 네, 도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걸 믿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난 예.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던 그 도마. 제자가 도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의심을 하고 뭔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고 음모론을 잘 이제 신봉하지 않는 이제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했던 게 제일 많이 알려져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당시에 유족들한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인간의 고통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이 말씀이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 또 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기억이 남는 말이 있어요. 정치권에 와서 엄청 욕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박지혜 의원님은
이제 사랑받는 정치니까 욕을 잘 안 먹는데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오늘은 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한테도 막 욕 먹고 이거는 명예훼손 아닌가요? 비판하고 그랬더니 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네. 뭐 그래갖고 아니 저도 부러워요. 나도 키높이 구두 신고 싶고 뭐 보정 속옷은 좀 뭐 별론데 이 교황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정치판이 썩었다고 불평만 하지 정작 우리 가운데 누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미사 중에는 정치적 소명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정치는 훌륭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어렵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근데 저는 되게 뭐 힘들고 그럴 때마다 야 그래도 이런 정치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누군가는 그래도 교황님 말씀 듣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법조인이잖아요. 사실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 이제 기후 전문가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고 계시고 뭐 김기표 의원님도 그렇고 신 변호사님도 언젠가는 또 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나름의 소명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300분의 1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 안 해주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그럴 때 이제 서운할 때 이제 그 교황님이 얘기해 주셔갖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굉장히 정치인들한테는 힘이 되는 얘기네요. 네, 문득문득 그렇죠. 너무 힘들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선의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할 때 내가 내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 먹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말씀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시 그거가 바로 또 윤석열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전제가 있는데 우리 너무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제 윤석열 내란죄 2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윤석열이 재판 끝날 때쯤에 발언권을 얻어서 6분간 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안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텍스트로 남아 있는데 역시 아무런 반성 없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특히 계엄을 칼에 비유하면서 내가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예, 제가 좀 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하네요. 네네. 계엄령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요.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다. 이걸로 살인과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한다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정하지 말고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는 정말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26년간 진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냐.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내란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 비법률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인이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칼 들었다고 지금 살인죄로 처단하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네. 다시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냐.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이걸 강조하는데 사실 내란죄라는 거는 과거에 전원합의체 판결로도 이거는 사실 이런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어떤 폭동 이런 게 있었다면 그 처벌하는 상태범이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따르면 사실 이거는 내란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비법률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비법률가적인 접근으로 내란죄가 인정하기 위한 본인만의 두 가지 요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 창출했다. 단순히 이제 국헌문란으로 이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하나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 정말 자기 맘대로군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칼을 썼다고 아니면 무장병력을 동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국회도 무력화했고 선관위도 무력화했지만 모든 헌법기관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다음 장기 독재는 아니지 않나? 나는 중기 독재쯤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저게 통할까 뭐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재판부를 되게 비판하는데 이날은 재판부가 맞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재판부가 내란죄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갖고 있다. 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믿었던 직위원 너무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마 듣다 아까 못해서 자기도 힘들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재판은. 그러니까. 아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막 이런. 알아들었을까요? 판사의 말에. 예,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제한된 내에서 범위에서 촬영 정도 허용하고 아까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계단 지하로 통로로 지금. 근데 지하 통로로 주차장. 가는 거는 이제 재판부가 허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청사 관리하고 있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거죠. 윤석열 너무 편입해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피고인들하고는 너무 다른 대우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보다는 뭐 김기표 의원님이 훨씬 형사 사건을 많이 봐서 근데 저도 너무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인들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 이렇게 있는 재판이 드문데 그렇죠. 보통 피고인이 맨 앞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맨 그렇죠. 앞에 앉죠. 네. 저는 뒤에 앉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이런 아니, 경우는 있죠. 이쪽에 피고인이 있기는 여러 한가요? 명이야. 여러 네. 명이어서 앞에 이제 앉고 자리 없을 때. 피고인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많을 때. 명이에요. 한 그렇죠. 한 명인데 명일 때 이거는 뒤에 앉는 세상 경우, 첫 뒤에 가는 이런 경우 재판 없지. 자체는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구속 취소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피고인 자체 피고인석이 뒷줄에 놓고 거기다 명패만 피고인석 그럼 그게 피고인석입니까? 뒷줄에다 그렇게 놓고 특혜를 해놓고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떡하니 가죽의자로 딱 이렇게 지금 우리 신희진 변호사님 여러 가지로. 일부에서부터 이거에 굉장히 네. 분개하고 계시기 그리고 때문에 저는 네. 이 직위원 판사 재판장님에 대해서 뭐 어제 뭐 똑바로 주는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에 그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아니 김영기 대대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뭐 직위원 판사님이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인 거 아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좀 놀랐습니다. 아니 양쪽이 싸웠어요. 네, 그렇죠. 양쪽이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안 끝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할 때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인 거 아시죠? 장난 지금 그렇죠. 영어 너무 외국어를 그렇게 쓰는 거는 이 신중한 약간 너무나 중요한 재판장으로서, 사건으로에 예, 대해서 예.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요.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이분이 일반 대중들하고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 이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내용을 보면 2차 공판에서 진짜 화제가 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남긴 말인데요. 저 뭐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 왔다.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데자뷰가 있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에서 그때 출석했던 윤석열의 말을 인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당시 내렸던 윤석열이 이제 항의한 건데요.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 뭐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유명한 말인데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네요. 저는 예. 저건 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통쾌하게 좀 이렇게 돌려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이 내내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졸기됐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약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 김영기 중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네, 2004년에는 부사관으로 임관이 됐고 2009년에는 다시 장교가 되어서 올해 군생활 2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병, 부사관, 장교 다 하신 분이네요. 네. 예.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 이제 지금 이 내란 사건에서 이렇게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분들은 육사 출신이 없더라고요. 아. 이분도 육사 출신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조성현 단장도 육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또 어제는 이 김문상 제가 직위를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육사 출신들은 어쨌건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마음이 들지언정
일단은 내란에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란이라는 거 이건 잘못된 명령이야. 이건 부당한 명령이야라고 옳은 결정과 행동을 하신 분들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다. 거기-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어제 김영기 대통령 했던 발언 중에 또 의미 있는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누군가 제게 예. 그럽니다.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 한번 우리 그 혹시 그 텍스트 있으면 같이 네, 보실까요? 그 저는 조직에 충성했다.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 그리고 제 부하들은 항명죄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니니까 아무 잘못도 없다.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 준비돼 있는 데다가 본인의 어떤 감정이 다 드러나서 저는 이 마지막 발언은 군인들한테 약간 필수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지휘관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살살해요라고 할 때마다 이제 어떤 때는 말로 하고 어떤 때는 속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날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예. 계엄해제고 못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약간 그럴 때마다 이제 피가 거꾸로 솟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를 못했는데 아까 그렇죠.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항명죄로 이분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을 그렇죠. 했으면. 성공했으면 진짜 그렇게 그러네요. 네, 처벌했겠죠. 왜냐면 본인은 안 했어도 누군가 얘기 듣고 국회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고 또 그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게 뭐 그 쓴 것을 우리가 이게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들려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럽니다.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 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만 국한됩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이 잘 진압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하고 이분이 싶습니다. 과거에 네. 국회 청문회에서 내란 청문회 할 때 그날 밤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드라마를 말씀도 듣고 있겠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 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분들도 조금 자존심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군인들을 위로한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 명령을 예.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저는 이번에 사실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젊은 군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왔던 그 군인들의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군 전체의 명예가 손상을 입은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군의 명예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요. 윤석열 재판 그거 한번 네, 확인하고 윤석열 갈까요? 재판이 네. 이제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데 2주에 약 3회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연말까지 형사 재판 스케줄을 꽉 채워놨다고 하는데 윤석열 재판은 사실 기존에 박근혜 재판과는 달리 박근혜 재판은 주 4회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란죄로 재판을 한다면은 이걸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1년 박근혜 때 주 4회 재판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 주 2주에 3회씩 하면서 뭐 1년을 끌겠다. 이거는 저도 이거 자체도 좀 부당한 재판 진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사실 이렇게 결상전 모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이나 막 요런 뭐 신문할 때도 계속 뭐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시간을 더 끌고 네네. 그렇죠. 거기에 네. 재판부가 너무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집중 심리를 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구속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검찰이 본인들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사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빨리 수사를 신속히 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이 재판부도 6개월 내에 끝내는 게 원칙이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기회를 더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재판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불구속이라서 불구속인 상태가 오래돼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구속할 만한 사건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조용하죠. 네. 아마 대선 때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긴 하지만 결론이 대선은 제가 봤을 때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늦게 할수록 국민들이 간봤다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검찰에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침을 준다고 받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 빨리 하십시오. 신속하게 네. 정확하게 빨리 하세요. 이게 뭐 대선 국면이라고 수사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도 아니고 소중 뭐 특권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나오는 비리 있는 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 6개월 1년에 다 재판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출마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한덕수 총리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설. 지난주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출마 안 한다. 돈 문제도 있고 출마 안 해. 우리 박지혜 의원님께서는 출마한다. 부단주께서는 네, 출마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출마 생각 있냐 그러니까는 노 코멘트. 할 거 하지 않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500원 얼마 내기였죠? 우리 노코멘트 발음이 좋은지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한 거잖아요. 영상이 있나요? 영상을 가져간 사진이네. 영상을 가져간 사진. 영어 영상이군요. A형과 대행께 영어로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불쉿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잘하시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김인석 최고도 나름 로스쿨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롱 면허긴 한데 미국 변호사가 자격 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출마할 걸로 본다고 하시던데 저는 불출마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아이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아니요. 점괘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일단 의견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의견 네네 출마에 점괘가 나오면 나옵니다. 제가 토마라고 했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데 출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제 1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만만하게 야 그래 우리 무소속하고 단일화해서 내가 이기면 내가 나오고 한덕수 이기면 내가 양보할게 이럴 사람인가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 후원금이 한 29억 정도 모으고 전체적으로는 한 580억 정도 드는 선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당선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은 자기 돈 들여야 되는데 이게 정몽준이나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한덕수는 절대 불가능하고 지금 이미 늦었고 제가 봤을 땐 그냥 끝까지 이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나올까 말까 하고 모은 국민이 자기한테 이놈의 인기는 이래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재다가 지금 벌써 한풀 꺾였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고 제가 봤을 경우에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거에 이분이 현혹돼서 나오면 큰일 난다. 제 생각에는 나올 생각이었으면 미리 나왔다고 보고 지금 저런 거는 끝까지 5월 4일까지 간 보면서 뭐 모르죠. 김기표 의원님 말씀처럼 점괘가 혹시라도 5월 4일까지 한번 터지면 결정할 수 있는데 점괘는 절대 안 나올 거다.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그냥 명확하게 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뭘 거는 게 있어야 무슨 500원 정도 500원 정도 여기 지금 그러면 댓글 중에 분장쇼를 걸어라 뭐 이런 댓글이 좋네요. 있으시네요. 분장쇼. 진사람은 분장하는 걸로 여기. 나 싫은데. 아니 근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도 보면 노 코멘트란 말이 나오기 바로 전에 has not yet made a decision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결정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한 것뿐이야.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밥글이 엄청 도는데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런 류의 얘기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장처럼 총리도 똑같이 정무수석이 있고 홍보수석이 있고 다 있어요. 직급만 한 단계씩 나눌 뿐이지 그 주변에는 한덕수 대망론 그러면 자기도 혹시 정치적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정치도
한덕수도 감이 있죠.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 나와서 저렇게 망하는 걸 봤는데 아무리 행정 경험이 있다고 해도 선출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할 기회를 국민이 주질 않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재가 똑똑한데 설사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뭐예요? 본선에서 못 이기는데 지금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까지 50년 행정관료를 못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님 근처에는 저렇게 불시시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기를 걸고 자, 이기는 자,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죠. 후원금 계좌 1분 아니, 노출되기. 저를 빼고 두 분이 분장쇼 거시죠. 아 이거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장쇼 하는 동안에 그 마치신 분께는 계속 후원금 계좌를 그- 노출시켜 주는 거죠. 출연하는 내내. 앞으로 시간 우리가 내내. 중학교 때부터 좋네요. 배운 그거 네네. 있잖아요.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처럼 이제 no comment 하면 bullshit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꾸가 될 것 댓글로 같습니다. 크크크님도 분장쇼 너무 좋다. 분장쇼 네. 짝짝. 네. 네. 주셨고. 오늘 마지막 출연인가요 저희? 괜한 말을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잘라버리시려고. 아니 아직 올 4일 전까지. 네, 조금만 더 몰아가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막 좀 솔깃한. 사실은 다 출마한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봐도 일단은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된다까지는 몰라도 출마는 한다. 출마하시면 아마 저를 여기서 더 이상 보시긴 힘들 것 같아요. 나도 민망해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출마하면 분장쇼 하나 하고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그거 다 기다리거든요. 아니 정치인들이 이런 데서 하는 게 분석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우리 지지자들이 제가 혹시 틀렸을 때 이해해 주셨으면 바로 좋겠어요. 한 발 빼시는. 그럼요. 바로 한 발 빼시는. 그래도 틀리면 분장쇼 갑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저희는 궁금하니까요. 네. 자, 내일부터는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뒤에 24일, 25일 ALS 투표가 진행됩니다. 호남 지역 대상자이신 불팍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오마이TV와 델리민주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4시에 토론회 보시고 불팍 보러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규,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마지막 안녕. 안녕.